예,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서 이제 조 교수님께서 다양한 스마트 안전 기술, 안전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 또 그것이 현장 적용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금 현재 문제점, 또 그런 어떤 개선 제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지금 현재 건설 산업 내에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이것이 지금 이게 오늘 이제 세션 자체가 건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또 가야의 길은 무엇인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이것들이 실제 어느 만큼 향후적으로 더 가야 될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건설 산업 측면에서 오늘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건설 안전과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 산업 내에서 이 건설 안전을 보는 지금 현재 현황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이제 왜 이것이 이제 건설 안전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 산업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조금 접근을 해보고요.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이것이 단순히 이제 건설 안전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 건설 산업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지금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논의 중이고 개발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한 활용 사례, 그 다음에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또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제언들을 하는 내용을 좀 담고자 합니다. 뭐 무엇보다도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들이 지속되면서 건설 산업에 대한 그 국민들, 또 정부, 그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사고 자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 또 시점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 형태도 또 다양하게 각종 안전사고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사회 문제처럼 되면서 사실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법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계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건설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사망 사고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제조업도 있고 뭐 다양한 산업들이 우리 가 있는 와중에서도 왜 건설과 관련해서 사망 사고가 더욱더 이렇게 부각이 되냐면, 이 현황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지금 건설 근로자 수는 한 22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이 이제 제조업일 텐데, 제조업이 한 4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건설업이 제조업의 한 인원수로 말하면 한 50%,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사업장 수로 보게 되면은 거의 제조업의 사업장이라고 하는 건 공장 단위겠죠. 지역의 공장 단위일 텐데, 그게 이제 38만 개 정도 되는데, 우리 건설 사업장,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한 37만 개 정도가 돼요. 이 정도로 많은 그런 현장들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사망 사고가 그만큼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밑에서 보시는 바처럼 사실 안전 사망 사고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 수주액이 이제 빨간 게 밑에 있는 것이 건설 수주액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산업, 건설 시장의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사실 줄어들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처럼 여전히 사망 사고 만인율은 여전히 타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고, 사망 사고의 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오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당장 비교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데, 위에 게 이제 전체적인 지금 사망 사고 전 산업에서의 어떤 인원 감소 현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저렇게 한 최근 5년만 보게 되더라도 한 12.5% 감소가 됐는데, 밑에 건설업을 보면은 그대로 최근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이제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망 사고라고 부각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타 산업에 있어서 어떤 줄어드는 부분들이 실제로 건설업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9개 주요한 업종들, 뭐 제조업을 비롯해서 주요한 우리 산업 내에서의 업종들이
내 사망 사고보다도 건설업 한 개 업종에서의 사망 사고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지금 그 건설업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이를 또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 평균조차도 이런 것들이 건설업에 대해서 그 어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고 부정적 지식이 확산되고 있던 것들은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이런 측면에는 사실 이제 건설 현장에서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점들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단순히 건설 안전이라는 문제 자체가 건설 산업 내에서는 이 건설 안전을 따로 독립해서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설 생산 전반적인 과정이라든지 어떤 건설 산업과 관련한 제도 기반 또 정책적 기반이라든지 각종 기술적인 수준, 인력의 수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건설 산업의 그 안전 사고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생산 방식들이 아직도 그 건설 현장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설 산업의 어떤 문제점들을 제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 사고에 있어서. 더구나 이제 앞으로는 더 이것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017년에 그 건설업의 그동안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통계를 낸 걸 보게 되면 향후 지금 현재 건설 산업이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어떤 기술적인 획기적인 발전이 없는 한 향후 50년 내에는 우리 지금 현재 건설 생산성이 약 반 이상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생산성은 주요국 대비 가장 낮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 제도적인 원인 때문에 있습니다. 사실 원화도급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생산 체계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복합적인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앞에서 나타나는 어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제도는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뭐 다양한 그 정책들이 뭐 간단하게만 정리해봐도 최근 이제 것들만 정리해봐도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건설 안전과 관련한 입법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 현장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도 이제 이미 많이 그 구축이 돼 있습니다. 뭐 이제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건설기술진흥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해당 사업장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들어오면서 사업주까지 다양한 그런 그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 처벌의 내용도 굉장히 지금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올해 그 시행이 되면서 지금 그거와 관련된 논쟁들이 심합니다. 더 강화하는 쪽.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3, 4분기까지의 제 통계 나온 걸 보게 되면 지금 사고 인원은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아직.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의 실효성 문제라고 하든 이런 것들이 최근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법적 체계, 안전에 대한 규제 체계는 굉장히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해왔고 사실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계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규제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건설 생산에 있어서의 안전과 관련한 제반 비용까지도 우리는 법률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도록 발주자가 책임을 갖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발주자한테 그 비용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목까지도 명확하게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사실 우리 건설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설 안전과 관련한 어떤 제도적인 정비 차원은 굉장히 많이 마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이 건설 안전사고라는 것들은 사실은 건설 산업 내 근본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시는 바처럼 스마트 안전 쪽까지 이제 좀 진전이 와 있습니다. 아까 300억 이상 의무화도 말씀해 주셨었고 또 2000년에는 안전관리 항목에 장비 도입을 항목을 집어넣기도 했었었고
또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CCTV 설치 의무화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도 안전관리 밑에서 아까 1층에도 그걸 홍보를 하고 있던데 안전관리 관련 보조 지원책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과거에 이제 발주자 이제 개별이었다가 이제는 그 정부 입법 차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설 안전과 관련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회적인 요구 때문입니다. 건설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요구들이 계속해서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들이 커왔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제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는 이제 도급인들 즉 시공자들이겠죠. 생산을 하는 시공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발주자 지금은 이제 중대처벌법에 의해서 그 건설업을 영위하는 그 사업주까지 사업 기업까지 지금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늘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 스마트 기술이 이제 접목된 스마트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건설 안전과 관련한 어떤 사회적인 그 요구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점점 우리 정책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어 오기는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건설 안전 사고가 왜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가 아까처럼 이제 건설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건설 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또 산업의 어떤 생산 체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가 아까도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건설 안전 사고들이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시던 바처럼 우리 계약 제도 자체가 그래요. 건당 규모가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에 한 18억 정도가 되고 전문건설업들은 1.3억 정도가 됩니다. 아주 소규모 공사들이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좌측의 그림에 보시게 되면 지역별로 보게 되면 90%가 넘어요. 사실 소규모 공사 지역에 있어서는 더 이렇게 소규모 공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가운데 또 오른쪽에 보는 것으로 건설 기업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줄어드는다가 좀 최근에 와서 더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주택 경기가 한동안 호황이었기 때문인 것도 원인이 있는데 건축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 공사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업체들이 신규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건설 산업 내에서의 안전사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끊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을 비롯한 품질 관련된 기술 투자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 수가 지금 그 시장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별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07년 대비 2020년으로 보게 되면 반토막 정도 수준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최근에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주택 경기가 좀 한동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한 4년 전만으로 따지면 매출액 이익률이 0.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건설업의 현실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 기술 투자, 안전이라든지 품질과 관련한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이것들이 없다 보니까 건설 기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역량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시공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품질과 관련한 제반의 어떤 관리 역량 또 시공 역량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설업은 굉장히 낮은 생산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 이하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건설 생산성이 워낙 낮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노동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는 계속 인력 투입을 통해서 공사를 지금 만회해야 됩니다. 공기를 맞춰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사람을 가지고 지금 떼워야 되는 그런 속된 표현으로서 떼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산성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사실 인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서 신규 인력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내부 인력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고
또 일자리로서의 매력도 자체가 이게 생산성도 없고 그런 어떤 과거의 생산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까는 일자리의 매력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품질이라든지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곧 일자리의 질하고 관련됩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건축하고 토목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설 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설문한 결과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처럼 건설업이 좋아서 건축이라든지 토목을 전공하겠다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조차도 건설업의 비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이라든지 토목 전공자들의 건설 산업의 유입률이 40%가 되지 않습니다. 다 다른 업종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건설업이 갖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매력도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분 어떤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어떤 인력적인 문제가 우리 건설 산업에 있고 이것이 곧 안전하고 또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건설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얼기설키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뭐 1차적 원인, 2차적 원인, 그러니까 건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좀 다른 연구 때문에 좀 만들어 봤었던 건데 보시기만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점들, 건설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다양한 정책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건설 산업이 혁신이 높아지느냐?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제도에 묶여 있고 생산 활동에 묶여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 향후의 책임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걸 겁니다. 우리 건설 산업 내에 부적격 부실 업체들이 여전히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7년 기준으로 약 한 15% 정도가 부실업체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 업체 중에 15% 정도가 지금 아직도 기술력도 갖고 있지 못하고 페이퍼 컴퍼니들이 그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건설업의 현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또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해법들도 많이 나왔어요. 건설 산업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 또 기술적인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인력들을 매력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들이 단편적이다 보니까 다른 전체적인 산업 차원에서 보면 그만큼의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내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건설 안전의 문제 또 건설 품질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주 효과적인 처방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조적인 어떤 우리 건설 산업 내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저 건설업체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이 적정공사비 문제입니다. 이 논의는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또 적정공사비 제도를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를 주겠다고 해서 제도 변화가 지금 그 연도별로 주요한 것들만 그려본 건데요. 보시는 바처럼 많은 제도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실적공사비 제도 같은 거죠. 과거 이제 품셈 제도에서 실적에 따른 진짜 시장 단가에 맞는 걸 하겠다라고 해서 제도 변경을.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부작용은 지자체에서는 거의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주겠다라고 해서 제도 개선을 해놓고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또 문제점만 유발하는 이런 악화를 시키고 있어서 맞섰습니다. 사실 이게 건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규제 차원입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도에 한번 건설 규제 같은 건수를 한번 잡았더니 전체 규제 건수 6,40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런 산업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건설업이 갖는 공공성 또 건설업이 갖는 그 건설 시설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 이런 것들의 산업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특수성도 있지만 사실 건설업처럼 규제가 많은 산업이 없거든요. 이게 규제라는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제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 그 규제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한다는 것 자체라는 게 이 제도도 맞춰야 되고 또 이 가운데서 이 제도도 맞춰야 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사실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중요시해야 될 시공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이쪽에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제 건설 규제 개혁을 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건설 규제 완화를 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 그때마다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아주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규제들, 건수 위주로 작은 규제들만 개선해 왔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건설 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안전, 품질을 확보하는 그런 산업 차원에서의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한시 같은 것이 우리 산업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얘기입니다. 이제 건설 산업의 혁신, 아까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생산성 향상, 또 품질 안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존의 방식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전환책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 건설 기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이제 처음 출발은 제6차 건설기술진흥개발계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스마트 건설이라고 하는 기술에 관련된 것은 사실 출발점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법상에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융복합기술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간 게 2019년이니까 사실 가장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17년 12월 달에 발표된 제6차 건설기술진흥개발계입니다. 2025 스마트 건설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가장 메인 주제였었는데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어느 정도 육성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현장에 적용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바로 그 이듬해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로드맵에 의해서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별로 어떻게 개발해 나가고 현장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 제도 정비 사항 즉 48개 과제가 이때 발표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시행되고 국토부는 이제 전년도에 이제 그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70%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해요. 2021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우리 건설 기업이라든지 건설 입장에서 스마트 건설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로드맵이 70% 이행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피부에 느끼는 우리 현장에서의 느낌은 굉장히 현저하게 지금도 낮습니다. 그런 거지. 입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혹시 여기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 2천억 원의 그 비용이 지금 건설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그 메인 그 주관사가 돼서 지금 다양한 학교 또 연구기관들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면서 2천억 원의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건설 기술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스마트 건설 기술의 각 요소별 기술들의 발전 방향,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그 한 섹션 자체가 안전과 관련한 거예요. 스마트 안전 관련한 섹션이 지금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고 뭐 가장 가깝게는 지난 7월 달에 이제 이게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다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이 안 가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계속 활성화 방안, 활성화 지침, 가이드라인 내놓고 있는데도 아무 시장에서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고 했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 R&D 사업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정보 또 설계부터 유지 관리에는 그 생애주기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스마트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 번째 세션으로는 안전을 굉장히 중요한 이 스마트 건설 세션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활용이 되면서 사업관리 전반까지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지금 이제
시범 사업도 있고 지금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건설인들은 사실 이거 알지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돼가고 있는지.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뒤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하도 이제 접촉을 잘 안 하니까 스마트 기술과 관련해서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현장 가이드라인. 또 이것도 또 그 효과가 없다 이래가지고 국토부 장관 고시로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지침 뭐 해서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또 기술과 관련해서 이것을 활용해라라는 어떤 지침까지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대해서도 건설업체들 저희들이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몇몇의 연구진이 지금 스마트 건설을 법제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랑 같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이제 아무리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이래도 현장에서 이게 적용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아예 법제화하자. 그래서 현장에서 좀 활용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 이 활성화 지침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보면 거의 인식 자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건설업의 지금 스마트 건설이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발주 가이드라인부터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또 이게 보시는 바처럼 시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로공사부터 철도공사, 건축공사에 이르기까지 안전 부분부터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제반 스마트 기술들, 장비, 자재 다양한 실험들이 지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사들은 우리가 법 제도를 지금 대형 공사 입찰에 의해서 기술형 제한 입찰에 한해서만 지금 이 스마트 건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들입니다. 대형 공사들. 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스마트 건설과 관련해서는 기술형 입찰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이 공사 중에서 지금 시범 사업이란 것은 뭡니까? 사실은 운영하면서 그 성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면서 개선할 점이 뭔지 또 현장에서 어떤 애로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시범 사업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정책 당국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반면에 건설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 기업들은 보시는 바처럼 두 가지 방향으로 같이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하는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개발하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는 바처럼 기존에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우리 현장에 적용할 것 같으면 같이 코웍을 통하여 다양한 기술들을 도입해보자. 건설 기업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바깥에 있는 기술들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지 또 그 부족한 거는 좀 개발해야 될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보면 최근에 설문조사를 저희 연구원에 법제화 관련해서 지금 했었던 연구인데요. 보시는 바처럼 여전히 굉장히 지금 활성화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파급 영향이라든지 향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인들이 굉장히 높게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그것이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얼마나 걸릴 것이냐라면 아직도 5년, 10년 이상 남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이라든지 일본 여기는 2025년까지 정부가 지금 아이컨스트럭션 또 디지털 그 건설 트랜스포메이션 맵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25년까지 계속해서 뭐 만들어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5년, 10년 후에나 지금 건설 기술의 스마트화가 진행될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산업적인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건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마트 건설 로드맵이 이게 이제 메인 우리 건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겠다라고는 메인 계획인데요. 보시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업체들한테 현장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기술 로드맵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효과가 있는지는 더 모른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까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스마트 건설 시범 현장에 갔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모듈러 현장이었습니다. 모듈러라는 것은 이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가져와서 쌓는 방식의 공법입니다. 근데 그 모듈을 생산해 왔는데 이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시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품질 기준을 건설의 기준으로 맞춰야 될지 아니면 제조업에서 말하는 품질 기준을 맞춰야 될지 당장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검사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품으로 봐서 제조업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시공상에서 발생되는 그걸로 봐야 될지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계속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활성화의 큰 저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장애 요인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실제로 설문조사 해보면 장애 요인으로서 보게 되면 실제 이제 현장에서 현장 적용성을 고민하지 않은 제도들의 지금 나열이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현장에서의 적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진단, 피드백, 또 그거에 맞는 기술의 개발의 방향의 수정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일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었는데 LH에서 예를 들어서 15개 스마트 안전 장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15개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실제 이제 이게 스마트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로서 이것이 정말 활용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 현장 또 단지 공사 즉 이제 토목 현장에 의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었는데 보시는 바처럼 여전히 이제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다양한 AI부터 자동화 기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장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활용해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현지적으로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언을 하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건설 기술의 지금 현재 현황이라든지 스마트 안전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 활용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이제 스마트 안전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또 움직이고 있고 뭐 다양한 주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또 각각의 기술에 있어서는 기계 뭐 어디는 디지털 정보 영역이다. 막 서로 간에 지금 이해관계들이 지금 복잡하게 지금 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또 스마트 안전 기술들이 현장에 접촉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좀 논의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R&D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국토교통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5년 동안 6천억 이상이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영국의 국가 연구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중간에 보면 이 연구가 현장성이 없는지 있는지를 반드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가야 돼요. 일방향의 기술 개발이 아니라 중간에 현장성도 평가하고 이런 R&D가 좀 필요하고요. 또 규제 개선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이 지금 활용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라든지 규제라고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이라든지 또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해줘야 될 역할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전문 인력 양성. 아까 설문조사를 제가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스마트 건설 기술에 있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들 1위가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금과 관련한 부분들. 실제 스마트 건설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기술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기술 활용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어요. 건설 산업 내에서 이런 모든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외부의 스타트업들이, 건설과 관련한 기술과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가야 됩니다. 안전도 그렇고요. 이런 점에서 스타트업과 활성화, 건설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활성화도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장 적용성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기술 개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 현장에서는 보시게 되면 우리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현장 적용성 자체가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우리나라 경쟁력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현장의 활용성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